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 비서실장 시절에 방코델타 아시아 BDA라고 합니다.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에 묶인 북한 비자금을 세탁해 줄 수 없다는 참모의 의견에 대해서 크게 화를 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북한을 돕는데 제대로 돕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고 하면 아주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북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BDA, 방코델타 아시아은행 사태 관련해서 비화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대북 금융 제재 조처의 효시로 불리는 BDA 제재는 2005년 미 재무부가 북한의 불법 자금 돈 세탁을 도와준 혐의로 마카오에 본점을 두고 있는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을 우려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BDA는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보유 계좌 전부를 동결을 했고, 이에 따라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계좌 50여 개에 들어있는 2,400만 달러도 얼어붙게 됐던 것입니다. 자, 북한은 이런 조치에 반발해서 6자 회담 복귀를 거부했고, 그 당시에 2006년 10월엔 1차 핵실험을 강행해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결국 이듬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내면서 6자 회담 재복귀를 선언했지만 이후 BDA에 묶여있는 북한 자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 중국 은행조차도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인도와 신용 하락 등을 우려해서 이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바로 이분입니다. 이명박 시절에 외교안보수석을 했고, 그 앞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외교안보 라인 쪽에서 또 통상교섭본부 쪽에서 일을 했던 핵심 실무자였던 것입니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전. 자, 이 천영우 안보수석이 최근에 본인이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에서 과거에 말하자면 노무현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이 방코델타 아시아, 즉 북한이 묶여있는 돈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그게 법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니까 크게 화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화를 낸 것은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 기사에서 오늘 자세하게 쓰고 있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쓰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6자 회담 수석 대표로 있던 전 수석은 6자 회담 대표로 있었습니다. 전 수석은 청와대 출신의 운동권 비서관이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서 BDA 자금을 세탁해서 북한의 해외 계좌로 넘겨주다는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다고 말했습니다. 자, 천 전 수석은 청와대 서별관에서 문재인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하는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은 황당무계한 표정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마 나서지 못하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용감하게 나서서 법적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법적 의견. 그리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김성호 전 국정원장으로 2006년 8월부터 1년 1개월간 법무부 장관을 역임했던 인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그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을 했는데 법적으로 보면 그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자, 천 수석은 법무부 장관이 수출입은행법과 정관을 근거로 들이대며 북한 비자금을 받아서 신용이 떨어진다. 또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은행은 또 은행장은 배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델타 뱅크 아시아은행의 돈을 우리가 만약 세탁을 해준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는 법적인 유권 해석을 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하다 하는 의견을 내놨는데 이 해석을 듣고 있던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버럭 화를 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무슨 나쁜 짓을 하려는 거냐, 어떻게 해서든 풀어보자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해석을 내놓느냐라면서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박살냈다. 오늘 조선일보 표현은 그대로 박살냈다. 법무부 장관을 박살냈다고 합니다. 자, 천영우 전 수석은 6자 회담 수석 대표를 하는 동안에 문재인 비서실장을 이런저런 기회에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화내는 모습은 처음 봤다라고 말했습니다. 배임으로 행장이 잡혀갈 수도 있고 수출입은행이 망할 수도 있다는데 화를 낸다고 이게 해결될 일이냐라고 천 수석은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사실만 보면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북한에 도움되는 일이라면, 북한이 위험해서 구해주는 일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위험하다 하더라도 뭔가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북한에 경도된 인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동안 그 고영주 변호사께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고 했던 말이 지금 일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주장은 당시 야권의 강한 지탄을 받았고 국제사회 제재 등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성사는 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7년 6월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세르게이 라프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끝에 북한의 BDA 자금을 러시아 하바롭스크의 극동상업은행에 옮기는 데 합의하면서 이 해결이 됐다고 합니다. 자, BDA 문제는 해결됐지만 글쎄요, 아직도 대한민국은 더 깊은 종북 수렁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 그때 화를 냈던 인물, 북한을 돕자고 했는데 법적으로 문제 있다고 할 때 버럭 화를 내며 북한을 돕는데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했던 인물이 지금 대통령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 무조건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우호적이고 친화적으로 나서면서 그 반대하는 국민들, 절반의 국민들을 오히려 적폐로 몰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위험하고 아주 절실한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 친북 성향.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는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누가 봐도 국민의 눈높이를 보면 도덕적으로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경실련, 참여연대, 한겨레신문, 과거 진보 좌파 진영의 우군이었던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물론 결정적 계기는 조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추미애입니다. 이것 말고도 다주택자를 가진 청와대 인사들, 민주당 의원들, 경실련이 정말 아프게 비판했습니다. 또 조국 사태, 조국 흑설을 집필한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의 핵심 당직자였던 그가, 핵심 당직자는 아니죠. 핵심 인사였던 그가 지금 조국 문제와 관련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윤미향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따끔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에서 전화가 걸려갔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반협박성 전화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겨레신문의 기사를 가지고 이재정 의원 거의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합니다. 과거의 우군들이 지금은 왜 등을 돌리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 과거 동지였다, 같은 편이었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유가 뭔지를 고민하고 개선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고소 고발하고 협박하고 항의하고 여론몰이를 하는 것, 결국 뭘 의미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국 흑설을 집필해서 지금 난립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보면 조국 백서, 조국을 옹호하는 조국 백서는 완전히 이제 맛이 갔고 조국 흑서는 베스트셀러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국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의 집필자인 김경률 대표, 지난 1월 조국 사태로 진보가 망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해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권 친문 성향 지지층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알고 지내던 청와대 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회의에서 자네 이름이 나오면 다들 표정이 구겨질 정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뭐 협박도 아니고 뭡니까? 자, 권경의 참여연대 출신 권경의 변호사도 이 문재인 정부의 방통위원장으로부터도 전화를 받고, 아무튼 지금 보면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이 과거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함께 일했던 동지들에조차도 문재인 정권을 비판만 하면 참지를 못하는 모양입니다. 이거 뭐 반협박 아닙니까? 청와대 회의에서 자네 이름이 나오면 다들 표정이 구겨질 정도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 김경률 회계사는 결코 좋게 들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좀 특이하다. 자기네들 비판하는 걸 못 견딘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때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의 우군이었습니다. 특히 참여연대 출신들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권력을 잡으면서 이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가 볼 때도 너무 엉망진창으로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청와대와 정부 조직에 있는 참여연대, 민변, 경실련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도저히 문재인 정권은 못 참겠다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발단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자녀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입니다. 시민단체도 친문과 반문, 비문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청와대, 민주당, 정부의 장차관들의 다주택, 부동산 투기 의혹이었습니다. 자,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실련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직후였습니다. 경실련은 이 의원에 대해서 3주택자로 분류했습니다. 그러자 세 채 중 한 채는 사무용 오피스텔이다. 나는 2주택자다. 이렇게 우기면서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자,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경실련이 보낸 사과문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14일 한 방송에서 경실련 인사가 1주택자인 자신을 2주택자로 잘못 말한 것에 대해서 받아낸 사과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게 하는 건 물론 억울하면 고쳐야겠죠. 그러나 지금 경실련 참여연대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청와대와 민주당은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얼마 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남에 대한 비판은 잘하면서 남의 비판은 못 잡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격탄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재정 의원은 최근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이 요즘 이재정도 그렇지만 추미애도 그렇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자 한겨레도 못 참겠다고 자신이 언급된 이 신문 기사와 기자 실명을 연일 페이스북에 올려 비판하는 중입니다. 자, 우리 의원실은 공식적인 방법의 문제 제기를 준비하고 있는 중, 그러면서 소송도 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발단은 이재정 의원이 지난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 휴가 의혹과 관련해서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시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한겨레신문이 1월 육군 규정도 미군 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다고 인용하자 해당 기자의 실명을 적시하며 좌표 찍게 나선 겁니다. 한겨레신문 공격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일부터 17일까지 5차례에 걸쳐 이재정 의원은 비판글을 게재했지만 한겨레신문 측의 전화는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보면 다들 한겨레신문, 경실련, 참여연대 과거의 동지들에 대해서 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게 더 아플지도 모릅니다. 국민의힘이나 보수 인사가 비판을 하면 그것은 명예다, 훈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같은 편에 있었던 우군이었던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서 비판을 하면 그만큼 아픈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지난 2월에는 임미리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쓴 민주당만 빼고라는 칼럼에 대해서 아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칼럼입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지금 민주당, 청와대가 같은 편이었던 사람들의 비판에